저는 90년대생이고요. 결혼식을 했고 예쁜 신랑과 현재 살고 있으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우울증 치료를 좀 오래 받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된 모델이자 지금 유튜브를 막 오픈한 라넬라라고 합니다. 여가 시간에는 영화를 신랑이랑 보던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취미가 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렇게 재밌게 촬영하는 게 좋아서 지금 취미가 업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아닌데 어바웃 타임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번 봤었고 결혼을 하고 신랑이랑 어바웃 타임을 한번 다시 봤는데 결혼하기 전에 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인상이 깊게 기억나는 부분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주의가 기울여지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느끼는 바도 다르고 그래서 영화 자체도 물론 재밌지만 내가 언제 누구랑 영화를 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어바웃 타임이 기억이 납니다. 건강한 건강한을 뛰어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아픈 상황이고 마음이 좀 아픈 상황이고 몇 달 전에 수술도 했고 하다 보면 늘 잊고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도 잠들기 전에 약을 복용하면서 빨리 건강한 내가 됐으면 좋겠다 좀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어서 그 어떤 거랑 비교선상에 있을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단어라는 거는 건강이라는 거는. 저도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넘어가는 시점부터 공황장애를 알았고 우울증을 알았던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방치하고 모르는 상태로 한 15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그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들은 겪은 지 10년이 넘었고 사람들도 그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인지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증상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단 정신과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운 액션이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가려고 발걸음을 떼기 전에 내 스스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이 아픈가 보다. 이걸 스스로 깨닫고 그래 내가 아플 수도 있지 이런 인지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힘들지 않나 가장. 막상 상담을 시작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건 상담사분이건 저를 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과정 자체는 이제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좋은 분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내가 발걸음을 떼기까지 여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좀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하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얼굴 모르는 분들에게 막 가족 얘기를 해서 누구나 욕할 만한 상황을 경험을 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같이 욕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켰는데 막상 영상을 틀고 보니까 가족 얘기를 막 솔직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에도 제가 구구절절 제 동생이 어땠어요, 제 부모님이 어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누가 들어도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일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먹어서 이제 저도 정신과를 울면서 예약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가족 이슈 때문에 그랬고 그건 하나의 이슈고 제가 계속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를 겪고 이런 것들이 삶의 그냥 베이스가 된 것 자체가 가족의 잘못된 사랑 패턴? 그냥 이게 전반적으로 제 인생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막
막 적금 금지 명령 신청 같은 거 써라 할 정도로 조언을 해줄 정도였는데 그런 뭔가 가족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니 내가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세니까 오히려 정신과 예약하는 그 순간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처음으로 우울증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는 오히려 정신병원이 아니라 내과였거든요. 잔기침을 거의 4년 넘게 해서 이비인후과란 이비인후과 다 돌아보고 호흡기 질환 관련 검사 다 해보고 약도 다 먹어봤는데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어느 날은 내과를 갔는데 막 질문을 드리고 뭔가 상황을 살펴봐도 원인 제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모니터를 살펴보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혹시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그렇게 무거운 질문도 아니고 가벼운 질문도 아니고 일상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진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래서 간호사분이 오셔서 막 조금 쉬었다가 진료 봐도 괜찮다고 얘기해 줄 정도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화내듯이 의사 선생님한테 따지듯이 막 얘기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고, 스트레스가 어떻게 병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를 하면서 저 스트레스 받는 거 맞는데 이것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게 맞아요? 다들 힘들잖아요. 저만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 이거를 이렇게 막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처음으로 우울증 약이랑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었어요. 네. 일단 제 공황장애 증세가 기침이더라고요. 근데 흔한 거래요. 그 정신과 질환이라는 그런 영역에서는 공황장애가 기침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보편적인 케이스에 해당하고 정말 신기하게 약을 먹으니까 기침이 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와, 내가 진짜 한 4년 동안 먹었던 약과 검사와 이런 게 이 공황장애 약 하나로 해결된다고? 라고 하고 느껴서 참 약간 그때 무념무상이 되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알게 됐잖아요. 아, 내 공황 증세는 기침이구나. 그걸 알고 나서 좋아진 점은 제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면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기침을 하는 걸 깨달으면 약간 환기를 시켜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바깥에 걷다 온다든지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있고 예민한 상황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해주자, 이거를 하는 장치로서 이제 기침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데만 봐도 내 스트레스 지수 막 이런 설문지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질문지랑 설문지, 테스트 이런 거는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현대인들한테 요구되는 스트레스 그 참는 지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그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것 같고 거의 그런 개념이 없지 않나요, 저희가?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책에서도 읽었는데 군인이 부상을 당해서 막 팔다리가 잘린 거는 심각하게 인지가 되는데 정신질환, 트라우마 같은 거는 겉으로 표시가 안 나니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뭔가 자신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일로 인식되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강인함의 반대적인 모습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국한 군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봐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데 왜 너만 유독 스트레스를 못 참아? 라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뜻 스트레스 받아도 이 정도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하고서 본인을 점점 더 방치하게 되고 본인에 대해서 나 힘들면 아 그래 나 힘들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줄 줄을 알아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거에도 많이 힘들어하지? 오히려 본인을 탓하게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이미 너무 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한테부터도 이런 게 좀 적용이 되고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신랑은 일단 사람 자체가 너무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자란 예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힐링의 존재예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크게 노후를 한 적도 없고 제가 무슨 일이 있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것 같으면 얼른 그 분위기를 공기를 바꿔주려고 손잡고 밖을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천사 같아요. 수호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진짜로 수호천사가 저는 존재한다고 믿게 됐어요. 신랑을 만나고. 이렇게 고를게요. 네. 최근에 자주 가는 장소 네 있어요. 어떤 카페인데 개인 카페예요. 저도 이거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는 식사 시간마다 원래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 한 잔이랑 샐러드를 시켜서 그거를 식사로 먹었는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으려나? 요즘에 블랙핑크랑 콜라보를 했어요, 스타벅스가. 근데 제 기억에는 스타벅스는 막 그런 진동벨도 안 쓰고 이름 불러주고 재즈 틀어놓고 소파에 약간 이런 이미지의 스타벅스로 저는 기억되고 싶은데 하루는 제가 샐러드를 먹는데 블랙핑크 노래가 1시간 내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블랙핑크를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자랑스러워요. 케이팝 문화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니까 되게 자랑스러운데 뭔가 아 내가 식사를 여유롭게 즐길 때만큼은 블랙핑크 노래 듣기가 싫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스타벅스에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바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어쨌든 콜라보 지금 기간이니까 아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습관처럼 스타벅스 문을 열었는데 아 블랙핑크 노래를 듣고 문을 다시 닫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지 하고서 이제 길가 맞은편에 개인 카페를 들어갔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카페다운 카페인 거예요. 편안한 재즈가 나오고 조용조용하고 사람들이 할 일 하면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지금 매일매일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재즈 음악에 간단한 샌드위치랑 커피를 마시고 잠깐 이렇게 소파에서 쉬다가 점심시간을 끝내면 복귀하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 부엌 마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되게 듣기만 해도 되게 힐링되는 네. 장소 같아요. 많죠. 많아요.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미국에 대한 이슈도 좀 보는 편이고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촘촘하게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범대를 나왔고 약간 교육에 대한 끊을 수 없는 그런 신경선이 있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꼭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고 또 결혼을 하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뭔가 아이들에 대한 이슈, 임신, 여성, 출산, 육아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좀 요즘에는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셔서 이제 관심 분야가 좀 더 넓어지셨네요. 네, 제가 살아가는 패턴에 맞는 딱 제 나이대에 고민하는 거리들을 뉴스로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이 많이 드는 물건. 정이 많이 드는 물건. 다이어리요. 다이어리. 저는 다이어리가 정말 꼬질꼬질해질 때까지 조금 쓰는 편이고 손글씨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문득 생각난 거 어떤 기분이라든지 뭔가 아이디어 이렇게 휘갈겨 써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스케줄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 기록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글씨로 남기는 작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이어리를 매년 구입하는 편이고, 네, 그래서 다이어리에는 제 사생활적인 거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정이 많이 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진짜 스스로한테 많이 하는 편이고, 이 질문을 굉장히 무겁게 다루는 편인데,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좋은 사람이 뭐냐. 왜냐면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족들한테 너는 절대로 착한 게 아니야 라는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무너졌었거든요.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가족들은 내가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뭘 해야 착한 사람이고 뭘 해야 좋은 사람이지? 막 이거에 대해서 엄청 사색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스스로 저 착해요, 저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자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를 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좋은 사람인 건지 착한 사람인 건지 모르겠어요. 대체 좋은 사람이랑 착한 사람이 뭐예요? 라고 반대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가볍고 심플하게 남들한테 피해주면서 사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러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너무 무겁게 다루지 말아야겠구나 제가 느낀 경험이 있는데 딱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이라서 남들한테 이제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남들에게 속상한 마음 가지지 않게끔 하는 거면 전 충분히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거울 잘 못 봐요. 저를 마주하는 게 힘들어서 거울을 보는 게 조금 힘들어요. 네. 근데 거울을 마주하면 좀 슬퍼져요. 저는 아직까지는 거울을 보고 제 눈동자를 바라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마음이 힘들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잘 못 보거든요. 죄송해요. 이건 굳이 편집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걸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작가님. 그래서 이 감정이 고스란히 최대한 영상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어가자면 거울을 보고 저는 제 스스로를 마주하는 게 아직까지는 힘든데 극복 노력하고 있고, 저 스스로 보면서 충분히 괜찮다. 너도 예쁜 사람이고 너도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살아왔고 뭔가 스스로 이루어낸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도 괜찮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으면 돼. 이런 얘기를 조금 제가 거울을 볼 준비가 되면은 많이 해주고는 싶어요. 네. 이게 저도 말씀드리면 오히려 얼굴 아는 지인들은 말을 해도 관계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말을 해도 불편하고, 또 아까 이어서 우울증, 트라우마 이런 거는 뭔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힘들어도 일정 기간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너가 그래 이 정도 힘들면 이 정도면 해결되었어야지
왜 아직까지도 그거 갖다가 찡찡대? 왜 아직도 그거 갖다 힘들어해? 이런 약간의 유효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말을 하기가 힘든 것 같고 차라리 일면식 없는 사람한테 토로하는 게 편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도 뭔가 지인, 친구들한테 하지 못했던 거를 오히려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 오히려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 거창한 좀 이름이지만 전국민 우울증 다루기 프로젝트라는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랑 오히려 엄청 진솔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관계가 얽혀 있으면 편하게 말을 못하고 또 계속 얘기하면 지겨워지니까 누구든. 그래서 오히려 말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익명 혹은 얼굴 보지 않고 대화하는 그런 공간에서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익명이 더 편한 경우네요. 네. 왜냐하면 아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은 누구 뒷담화하는 것처럼 제 스스로가 생각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막 저는 가족 이슈 때문에 힘든 건데 남들한테 얘기하면은 내 가족 욕하는 거니까 내 얼굴에 침뱉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 말고 또 형제,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내 자식 욕하면 진짜 안 좋은 부모인 거잖아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 욕해도 안 좋은 자식인 거고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네. 가난 때리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난한데 네가 아이폰을 써? 가난한데 너가 좋은 식당을 가? 막 이런 건데 저랑 그거랑 동일정산해서 우울증 때리기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넌 우울한데 그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고 다녀? 너는 우울하다는 애가 막 꾸미고 다녀? 넌 우울하다는 애가 막 웃고 다녀? 막 쇼핑을 해?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예뻐도 우울할 수 있고 부자여도 우울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해서 예쁜 아가와 예쁜 신랑이 있어도 우울할 수 있고 학생이면 성적이 잘 나와도 우울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 뭔가 직급이 있고 연봉이 높아도 우울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너 그 정도면 우울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전 이게 진짜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남들이랑 비교를 하는지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또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인데 그렇게 찌자면 뭐 난민 빼고는 다 행복해야 되는 건데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저 결혼해서 되게 행복하고 신랑도 너무 스윗하고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러면은 뭐 연봉 몇 점 이상, 뭐 직장에서 몇 순위 이상, 뭐 이러면은 성적 몇 점 이상이면 다 행복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뻐도 우울할 수 있고 부자여도 우울할 수 있다. 네. 그거를 진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은 객관적이지 않네요. 저한테 부끄러운 거요? 네. 저한테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 가족. 가족 때문에 저는 약간 진짜 효녀였고 모범생이었고 이런데 그것 때문에 혼자 선택하는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늘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방향에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혼자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선택을 못해서 그게 조금 부끄러워요. 그리고 막 뭘 먹을 때도 막 간단한 고민거리에도 막 혼자 결정 못하고 흔히 말하는 결정장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게 좀 부끄러워요. 혹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럼요.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극복하는 과정이고 네. 일단 지금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장사 잠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선택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짜장면을 시키면 신랑은 짬뽕을 시켜야 돼요. 둘이니까 좋네요. 네. 자, 이제 부부 질문입니다. 네. 이거 있어요. 이거 저만의 꿀팁이기도 한데, 속상한 마음이라든지, 뭔가 부정적인 마음은 그날 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풀기. 이게 저희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막 크게 싸운 적은 없지만, 늘 얘기를 해왔던 게 우리가 혹시라도 싸우게 되면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조금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말한 사람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으면 이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꼭 이 사람이 들은 사람을 안아주자, 스킨십을 먼저 해주자. 그럼 이 사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나도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감정은 그날 모두 해소를 하고 잠자리에 들자. 이게 제가 꼭 지켰으면 하는 부분이었고 저희 둘만의 약속이고 이걸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저는 진짜 사랑이 베이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저한테 넌 진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너무 몽상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도 현실적인 사람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정말 그 가족이라는 거 결혼이라는 거는 튼튼한 그 사랑이 기반이 다져야 된다라고 전 진짜 굳건히 믿고 있고 사랑이 뭐 밥 먹여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 사랑이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야 되고 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대적으로도 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금 깊은 내용인데 이 자유 결혼, 연애 결혼이 시작된 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다들 뭔가 전쟁터에서 국가 대 국가의 뭔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거에서 뭔가 집안 대 집안 뭔가 이런 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다가 연애 결혼이 시작된 역사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면 다시 조건 보고 막 결혼업체 보고서 결혼하고 이런 게 다시 저는 진짜 시대를 역행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을 해서 순수하게 연애를 해서 그걸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투표권처럼 사람들이 싸워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소중히 다루어야 될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현대인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이 자유 결혼, 연애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시대적으로 너무 이게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좀 깨우치는 뭔가 이벤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결혼을 통해 이미 많이 얻었는데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어제도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나는
현대판 신데렐라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뭐 막 제 신분이 상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우울증을 너무 오래 앓았고 자아가 없는 삶을 살았다가 신랑을 만나고 저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고 구해진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현대판 신데렐라 같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 우울하지만 신랑이랑 있을 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행복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너무 축복이고, 그래서 뭐 더 바라는 게 없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큰 얻음이에요, 저한테는. 축하드립니다. 그 이상을 뭘 바라겠어요. 그러면은 마무리 질문 들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 이 영상이 됐든 앞으로의 영상이 됐든 저를 통해서 좀 자책을 줄여나가는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 스스로도 노력을 할 거고, 많은 분들이 좀 나를 아끼는, 나를 사랑하는,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같이 하고 싶어요. 저도 못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랑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 좀 으쌰으쌰 하고 싶습니다. 신랑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신랑이 너무 보고 싶었고, 참 이 공간이 주는 안락함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갈 때도 이런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또 한번 느꼈고, 그거에 있어서 아까 질문 주셨던 그런 것 때문에라도 세상에 건강, 사랑 이거를 넘는 개념은 없다라고 또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